지금 최근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셋이 된다고 했을 때 가열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사실은 작년에 어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는 조치를 했던 게 미래 세대를 좀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열됐던 시기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금 확보율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나 지금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나 심장이 뛴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올해 부동산 시장의 그럼 지배적인 트렌드라면 뭘 생각하세요? 저는 리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셋.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이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보통의 가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내 집, 그리고 일부의 현금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집값이 좀 오르면 그걸 이제 나중에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겨가고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뭐 이런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크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뭐 아예 집값이 없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제거되는 그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거품이 제거되는 게 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에 이제 거래가 줄어도 집값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만 뭐 마음이 급한 사람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높은 가격에 집을 들어왔고 시장에 참여를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80% 가까이는 예전에 지금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보유할 때 또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보유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 게 일가족이 이제 뭐 동반 그렇게 선택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집의 경우도 2013년도에 진 빚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굉장히 덜 대출을 받았고 그랬던 사람들도 고금리의 환경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고가의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셋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열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에 어떤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는 조치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좀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새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는 방법이 결국은 집값을 내려야 사실은 사람들이 애도 많이 낳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마저 또 참여하게 만든 거거든요. 제2의 영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근데 이게 그 가격을 계속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그 경제 규모에 합당한 집값 수준이라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그 소득과 집값의 괴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과정, 그게 이제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이고 그런 리셋의 과정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PF 부실로 인한 미분양이 이제 속출하는데 이걸 소진하는데 정부 정책이 좀 집중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PF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팔려야 되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우자 간의 기간을 합산해주고 당첨 이력은 뭐 상관 안 하고 소득에 대한 제한도 좀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청약에 뭐 점수 이런 것도 뭐 미성년자부터 쌓았던 점수도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청약 통장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오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결국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줌으로써 PF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PF 부실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크게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는데 그 뭐 오피스텔이나 생숙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엄청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주택으로 안 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의 초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냐,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해주라고 이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럼 이걸 물건을 사줄 사람을 늘려주는 거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사줄 사람을 늘려줘서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그 비주거용에 대해서 PF 문제를 위해서 정책을 냈던 게 금융지원 정책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업을 끝낼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업 살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평가사님은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어느 정도에 이뤄질 것이라고 혹시 보실까요? 이제 금리 인하가 온다고 해서 시장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고금리 환경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따라가게 보면 금리를 그렇게 쉽게 먼저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이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만 막 폭등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집값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와도 문제, 안 와도 뭐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내지는 그 언저리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아파트 엿전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세값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조금 또 좀 주춤한 것 같던데요. 전세값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시장이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역전세라는 거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빌려주면서 타인한테 일부의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린 것과 똑같아요. 무이자 사금융의 형태로 빌린 거거든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 중에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못 갚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여월세를 제한하는 형태 또는 이제 금액을 좀 조정을 하지만 나중에 뭐 어떻게 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뭐 나중에 뒤로 돌려주는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금이 사실은 특례보금자리론 이 그 50조 투입이 됐던 게 40조였나요? 40조 투입이 됐던 게 최초의 용도가 그 전세금 대환 용도였어요. 전세금에 대해서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정부가 빌려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이 2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는 건데 2년 후에 그럼 그 2억 3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빚을 또 빚으로 그렇죠. 이연시킨 형태거든요. 이게 가게나 기업이나 지금 상황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나 쉽게 남의 돈이 내 돈 같이 쓸 수 있었던 시장이고 서로 내 돈을 빌려 써달라고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있기는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또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전세가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예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대부분 70% 가까이는 그렇게 높게 전세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일부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경우, 이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갭 투자가 성행을 했었잖아요.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있고 전세난 때문에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때 갭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높은 전세가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돌려주지 못하는 입장이 된 거거든요. 왜? 계약갱신 청구로 묶였던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가 묶였었잖아요. 대다수가 묶였었던 그 가격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높게 받았던 것만큼 굳이 채워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전세자금 대출을 그동안은 저리로 엄청나게 싸게 썼었으니까 뭐 월세 사는 것보다 그 월세 비용이면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금리가 예전처럼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전세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채워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역전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보다 낮은 전세가로 계약갱신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당연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서울 뭐 중심 지역이나 이제 좋다고 하는 그런 곳을 눈여겨볼 텐데요. 뭐 투자 계획 올해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정말 뭐 영끌하신 분들 지금 뭐 속 타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미리 이제 현금화하고 좀 굉장히 가열됐던 시기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금 확보율이 많으신 분들은 가슴이 뛴다는 얘기를 해요. 설레이는 거군요. 네. 너무나 지금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나 심장이 뛴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달 12월 중순에 이제 전국 2030 세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연 저점을 이제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집값이 뭐 상승하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하는 마음도 뭐 여러 가지 공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시는지. 근데 전체적인 매수 물량 자체가 적고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좀 줄어든 형태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40, 5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본 확충의 시간이 있었던 세대고 이런 세대가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편이니까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줄었고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세대는 기성세대가 더 많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30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30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많아요. 요즘에 다. 많은데 이게 이런 선택이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산의 전부 플러스 자기의 뭐 40년, 50년의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뭐 이런 말에 불과 몇 년 전에 뭐 3억 하던 집을 6억에 사고 7억에 사고 이런 현상을 겪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했던 자기 또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생활을 하는 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관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흔들릴까 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시간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안에는 내가 경험한 거는 상승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잠깐 주춤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버텨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좀 부동산은 굉장히 롱텀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자신이 잘 알아보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 드렸던 거랑 또 조금 중복되는 얘기 같긴 한데 서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이 됐어요. 이런 추세 올해 뭐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라는 거는 실거래가가 이제 체결이 된 걸 보고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실제적으로 추락하는 폭보다 낮게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높은 금액에 거래됐던 것 또는 낮은 금액에 거래됐던 것 이런 면면을 보면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엮여 있어서 집을 대신 넘겨주는 형태 뭐 이런 거래도 있고 굉장히 특수한 거래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로는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 또는 개별적인 그 지역적인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의 어떤 추세가 조금 더 가파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올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걸 다시 리셀해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물건을 소비하고 또 그 소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가치가 오르면 그냥 덤으로 좋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도 이걸 살 수
있고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물건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길거리에 나앉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꼭 반드시 올해, 반드시 내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 뭐 애를 낳거나 애가 학교를 들어갈 때 또는 애가 졸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가변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좀 여유 있게 쫓기지 않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평가사님 모시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